화염에 휩싸인 캐나다 고속도로. 모든 차량이 불에 타버린 그날. 단 한 가족만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소방관은 말했습니다. 20년 경력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 그들을 지켜낸 건 놀랍게도 미국 차도 독일 차도 아닌 한국 차였습니다. 그날 이후 CNN은 이 사건을 전 세계에 보도했고 캐나다 소방 시스템까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이 한국 차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 바우어입니다. 저는 밴쿠버 소방서에서 20년째 수석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빨간 소방복을 입을 때마다 오늘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게 될지 심장이 쿵쾅거려요. 아마 여러분은 소방관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불을 두려워합니다. 다만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매일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소방서 주차장에는 제 자랑스러운 미국산 픽업 트럭이 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빨간 소방차처럼 크고 튼튼한 그 차는 2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왔죠. 미국 차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물론이죠. 수백 번의 차량 화재 현장에서 보았어요. 불길이 휩싸인 차량들 중에서 미국산 차들이 가장 오래 버티는 걸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바우어, 출동이다. 갑자기 울려 퍼진 경보음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방 장비를 챙겼어요. 동료들과 함께 소방차에 올라타는데 걸린 시간은 단 28초. 이건 저희 팀의 자랑이죠. 고속도로 32번 지점 다중충돌 사고. 최소 5대 차량 연쇄 추돌. 화재 발생.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가르며 저희는 시속 120km로 현장을 향해 달려갔어요. 창문 밖으로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현장 상황을 그려내고 있었죠. 다중충돌 화재.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20년 경력에도 충격적이었어요. 6대의 차량이 마치 종이를 구겨놓은 것처럼 뒤틀려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며 태양을 가리고 있었어요. 불꽃은 3m 높이로 치솟았고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폭죽처럼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팀 A 소화기 준비, 팀 B 구조 장비, 모두 산소 마스크 착용. 제 목소리는 마스크 속에서도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요.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 했지만 속으로는 희생자들을 걱정하고 있었죠. 이런 불길 속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맨 앞에 서서 화염 속으로 들어갔어요. 열기가 너무 강해서 특수 소방복을 입었는데도 피부가 타는 듯 했어요. 눈앞은 시커먼 연기로 가득해서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소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 깨지는 유리, 타닥거리는 불소리. 모든 감각을 최대한 집중했어요. 루카, 이쪽을 봐. 제 뒤에서 동료의 외침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제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 사이로 3명의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소년. 그들은 불에 타거나 심하게 다치지 않은 채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죠. 이게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불길 속에서 그들이 걸어 나온 차를 확인했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한국산 SUV였는데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졌음에도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한 상태였어요. 주변의 다른 차들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고 있었는데 이 차만은 마치 보호막을 두른 것처럼 내부를 지켜내고 있었죠. 저는 구조된 가족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의 옷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심각한 화상은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꼭 안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나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차가 우리를 구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돌 직후 경고음이 울리고 비상등이 켜졌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불이 났는데도 차 안으로 연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문도 쉽게 열렸고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 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간 현장에서 본 차량 화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은 차량 화재가 시작되면 1분 내에 승객실 전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차고 3분 이내에 탈출이 불가능해져요. 하지만 이 차는 분명 그보다 훨씬 오래 버텨냈을 거예요. 저기, 혹시 차 이름이 뭐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현대 팰리세이드요. 작년에 구입했죠.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이 심장병이 있어서 가장 안전한 차를 찾다가 선택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20년 동안 미국산 차량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확신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소방서 주차장에 도착해서 제 미국산 픽업 트럭을 바라보는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옳았던 걸까? 아니면 내 고집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걸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그 가족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특히 그 어린 소년의 눈빛이요. 공포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던 그 눈빛.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소방관으로서 저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오늘은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들을 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오늘의 경험은 제 인생의 작은 균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화재 사고 일주일 후 저는 소방서에서 평소처럼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가 봉투 하나를 들고 다가왔죠. 루카, 너한테 온 거야. 특별 배달이래. 봉투를 열자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 캐나다 지사의 초청장이 들어있었어요. 지난주 불길 속에서 구한 그 가족의 추천으로 저를 기술센터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 차만 고집해왔던 제게 한국 자동차 회사 방문은 뭔가 배신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살아난 가족, 특히 그 소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주말에 아내와 딸 에밀리와 함께 기술센터를 방문했어요. 정문에는 안전을 혁신하다라는 문구가 크게 써 있었어요. 로비에서 박지수라는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은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바우어 씨, 반갑습니다. 저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 안전설계팀 책임자예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여성이, 그것도 아시아인이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니. 제 머릿속에는 자동차 엔지니어라고 하면 나이든 백인 남성이 떠올랐거든요. 소방관님께서 지난주 구조하신 헤이든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넓은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차량들과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한쪽 벽면에는 충돌 테스트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충돌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 집중해요. 하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죠. 실제 사고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게 저희의 유일한 질문입니다. 박지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차량 내부 구조도가 3D로 보이고 있었죠. 이건 파이어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면 특수 소재가 팽창해서 엔진룸과 승객실 사이를 완전히 밀봉합니다. 연기와 불이 최소 5분 동안 승객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화면에서 불타는 차 안에 인형이 앉아있는 테스트 영상이 재생됐어요. 시간이 지나도 승객실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차량 화재 사망 원인은 불이 아니라 연기 흡입이에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소방관이시니 잘 아시겠네요. 사람들은 보통 화재 시 2~3분 안에 의식을 잃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최소 5분의 생존 시간을 확보해줘요. 다음으로 그녀는 세이프존이라는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자동차 중앙에 특수 강화된 공간으로 어떤 충격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해요. 헤이든 가족이 살아난 비결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충돌로 차체가 변형됐지만 승객실은 보호됐고 화재가 났지만 연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수익성은 어떻게? 박지수가 제 말을 자르듯 손을 들었어요. 바우어 씨,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 생명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담는 공간이죠. 모든 설계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만약 내 가족이 이 차를 탄다면? 박지수는 우리를 충돌 테스트장으로 안내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는 3가지 다른 차종이 같은 조건에서 충돌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차는 충격과 화재에 취약했지만 세 번째 한국차는 달랐어요. 충격에도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했고 불이 붙었는데도 내부에는 연기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놀랍군요. 제 아내가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박지수가 말했어요.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차 안에 내 아이가 타고 있다면?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죠. 물론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비용은 더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차를 팔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느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소방관으로서 저는 항상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제 개인적인 선택에서는 브랜드나 마력 같은 피상적인 가치를 우선시했던 거예요. 갑자기 우리 딸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왜 모든 차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박지수는 에밀리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네. 모든 회사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회사는 멋있는 디자인을, 어떤 회사는 빠른 속도를, 또 어떤 회사는 낮은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을 뿐이야. 나오면서 저는 주차장에 있는 제 미국산 픽업 트럭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저는 생각했어요. 강인함과 힘? 아니면 사람을 지키는 따뜻함?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아내가 말했어요. 루카, 당신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네요. 뒷좌석에서 잠든 에밀리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문했어요. 내 딸이 불길 속에 갇힌다면 어떤 차가 그녀를 지켜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를 방문한 지 사흘 후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소방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라는 글자가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러시아 시베리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로 7세 아동 사망.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불에 탄 차량의 잔해가 보였고 그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그을음이 뒤섞여 있었죠. 소리 좀 키워봐. 제가 말했어요. 리모컨을 잡아 볼륨을 높이자 러시아 기자의 목소리가 영어 자막과 함께 들려왔어요. 중국산 저가 SUV를 타고 가던 바실리 F 가족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곧이어 엔진에서 불이 붙었고 부모는 탈출했으나 뒷좌석에 있던 7세 아들 미하일은 안전벨트가 걸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차량 문이 충격으로 변형되어 열리지 않았고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화면은 곧 아버지와의 인터뷰로 바뀌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죠. 저는 가격만 보고 차를 골랐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내 아이를. 내 소중한 아이를. 그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어요. 카메라가 그의 손에 들린 아이 사진을 비췄는데 밝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TV를 끌 수 없었어요. 마치 제 가슴에 커다란 돌이 놓인 것 같았거든요. 안 됐군. 옆자리의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시베리아니까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야. 외딴 곳이잖아.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뉴스에 따르면 사고 발생 2분 만에 근처 운전자들이 도착했고 불이 번지기 시작한 지 약 3분 후에 아이가 발견됐대요. 그때는 이미 차 안이 유독가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계속 번갈아 나타났어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헤이든 가족과 아이를 잃은 바실리 F 가족. 두 사건의 차이는 단 하나, 차량의 선택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헤이든 가족을 다시 만나봐야겠다고요. 소방서 기록을 뒤져 연락처를 찾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바우어 소방관입니다. 지난번 화재 사고 때 구조했던. 물론 기억합니다. 마이클 헤이든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잠시 뵙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저는 헤이든 가족의 집을 방문했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마이클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그는 웃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혹시 사고조사 같은 건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왔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 그 차를 선택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거실로 작은 소년이 들어왔어요. 노아였죠. 지난번 불길 속에서 보았던 그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생각보다 약해 보였어요. 안녕, 노아. 제가 인사했어요. 기억나? 지난번 불이 났을 때 만났었어. 노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노아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고 언제든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 밖에 주차된 그들의 차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 한국산 SUV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차를 선택했어요. 가장 안전한 차, 우리 노아를 지켜줄 수 있는 차를 찾았거든요. 다른 차들보다 비싸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 비쌌죠. 마이클이 웃었어요. 하지만 노아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포기했어요. 더 큰 집을 살 계획이었는데 미뤘고 휴가도 줄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시베리아의 그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가격만 보고 차를 골랐습니다. 그의 후회 가득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운이 아니었어요, 루카 씨.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건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위해,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한 거죠. 노아가 장난감을 가지러 방으로 달려가자 마이클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알고 계셨나요? 그날 사고 직후 저희 차는 자동으로 문을 열었어요. 충격을 감지하고 문이 열리지 않을 상황을 예상해서요.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 기능이 있다니요. 그리고 차 내부의 연기 차단 시스템이 작동해서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고 탈출할 수 있었어요. 만약 다른 차였다면 마이클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단순한 선택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제가 항상 미국 차만을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익숙함? 아니면 막연한 믿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진정한 안전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단지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세워둔 제 미국산 픽업 트럭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이 차는 정말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하는 소방관으로서 저는 이제야 진정한 안전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헤이든 가족과의 만남 다음 날 소방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바우어, 너한테 온 전화가 있어. CNN에서. 저는 놀랐어요. 국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고속도로 화재 사고.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고 해요.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헤이든 가족의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을 CNN에서 보도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날 오후 CNN 기자가 소방서를 방문했어요. 카메라가 켜지고 인터뷰가 시작됐죠. 바우어 소방관님, 그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20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서 그 사고가 얼마나 특별했나요? 제목이 매였지만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현장에서 진짜 영웅을 보았습니다. 그건 소방관인 저도 용감했던 그 가족도 아니었어요. 진짜 영웅은 그들이 탔던 차였습니다. 저는 파이어 브레이크 시스템, 세이프존, 그리고 생명을 위한 설계라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저는 미국산 차만 고집해왔어요. 하지만 그날 사고는 제 눈을 열어줬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외관이나 마력, 브랜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과 철학에 있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세계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소방관들, 안전 전문가들, 그리고 평범한 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원했죠. 저희 소방서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화재 진압 영상도 화제가 됐어요. 그 영상에서는 불길 속에서도 차체 내부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한국 본사에서 직접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저를 한국으로 초청해 안전기술에 대한 특별 강연을 부탁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박지수가 저를 맞이했어요. 바우어 씨,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부탁이 있어요. 이제 그냥 루카라고 불러주세요. 다음 날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 섰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고 세계 각국의 안전 전문가들, 자동차 엔지니어들, 그리고 소방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는 제 손이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저는 소방관입니다. 20년 동안 불과 싸워왔죠. 하지만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진짜 불길을 막는 건 물호스나 소방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진짜 불길을 막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철학입니다.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러시아의 비극적인 사고와 헤이든 가족의 이야기를 번갈아 들려주었어요. 두 사건의 차이점,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단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요. 소방관으로서 저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은 종종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선택이었어요.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차를 타지, 어떤 안전장비를 설치할지.
그 모든 선택이 생명을 구하거나 앗아갈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을 설계하는 모든 분들,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들, 건물을 짓는 건축가들,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정치인들까지 항상 이 질문을 해주세요. 내 가족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이 질문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무대 뒤로 돌아오자 박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루카,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당신의 인터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차를 선택하는 부모들이 크게 늘었거든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소방관으로서 저는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소방관이 된 진정한 이유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장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노아의 웃는 얼굴과 구하지 못했던 러시아 아이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두 아이 사이의 운명을 가른 것이 단지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결연하게 만들었어요. 호텔 창문으로 밤하늘을 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그것이 소방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첫 번째로 소방서 국장님을 찾아갔죠. 소방 차량 매뉴얼과 구조 프로토콜을 개정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허락을 받아 저는 차량 종류별 화재 대응 및 구조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차량 화재가 아니라 차종과 제조사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했죠. 어떤 차들이 더 오래 불을 견디는지, 어떤 차들이 더 쉽게 탑승자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들이 더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설계를 가졌는지 등을 말이에요. 이건 브랜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동료들에게 설명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보야.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차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어요. 특히 저처럼 오랫동안 미국 차만 고집해온 베테랑 소방관들은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우리가 20년 동안 해온 방식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제 동료 마이크가 물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미국 차만 고집했지만 이제는 그게 단지 편견이었다는 걸 알아. 점차 동료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동참했고 이후에는 베테랑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바꿨죠. 2달 후 우리 소방서는 지역 최초로 차량 안전의 날 행사를 열었어요. 주민들에게 차량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행사였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안전한 차량 선택의 중요성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20년 동안 타온 미국산 픽업 트럭을 팔고 한국차를 구입했어요.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죠. 새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왜 차를 바꿨어요? 전에 차는 멋있었는데. 에밀리야, 진짜 강한 차는 불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차란다. 겉모양이나 엔진보다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차가 진짜 좋은 차지. 다음 날 아침 새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헤이든 가족이었어요. 노아가 뒷좌석에서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죠. 마이클이 창문을 내리고 외쳤어요. 새 차 멋지네요, 루카. 네, 생명을 위한 선택이죠. 신호가 바뀌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향했지만 그 짧은 마주침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제 노아와 에밀리,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소방서로 향하는 길,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소방복을 입고 출동할 준비를 하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루카 바우어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소방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은 제가 소방관으로서 해온 모든 일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죠. 소방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테고 저는 그들을 구하러 달려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시각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이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방서로 걸어 들어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추구해온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화염 속에서도 아이를 지켜낸 그 차 한 대, 그리고 소방관의 뒤늦은 깨달음이 제 마음 깊이 오래도록 남았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차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안전이란 숫자나 브랜드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저도 함께 더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결국 진짜 용기는 누군가의 삶을 위해 조용히 지켜주는 그 마음인지도 모르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